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 매일 이렇게 외치니까 입에 안 붙어서요. 오늘은 이병태 교수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네,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딩동댕. 네, 저희 원래 매주 어떤 한 주제의 통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의 주제는 통계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가계 소득조사 결과가 어떻길래 이걸 가지고 뭐 결국은 통계청장이 물러난 거냐 뭐 논란이 있어요. 분명히 통계 자료는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착시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통계를 놓고 이렇게 해석이 정반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떤 수치가 나오면 왜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아마 지난 2분기에 정부를 화들짝 놀라게 하고 지금도 그 경제정책 하는 분들이 뭐 일부는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심을 많이 한다고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1분위, 2분위의 소득이 확 줄은 걸로 나왔죠. 예, 네. 예, 그리고 5분위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위층 20%만 늘어나고 3분위까지도 거의 실질 소득으로 보면 거의 정체고요. 1, 2분위는 확 줄었고. 그래서 그 수치만 보면 이제 빈부격차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양극화라는 얘기를 좀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에 부자들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줄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개는 경기가 좋아지면 부자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덜 부자들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다들 풍요로워지는 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뭐 포용적 성장하지만 그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포용적 성장을 잘한 나라에 속해요. 다 온 국민이 이렇게 잘 싸게 올라간 거냐. 골고루라는 말은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적어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대부분의 국민이 누린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부자들만 누린 거 되잖아요. 밑에 사람들 줄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번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책을 썼나 통계가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가계소득에서 크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구 분화가 마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2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컬럼에서 우리 장하성 실장이 얼마나 통계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냐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국가 경제는 한 90%가 성장을 했는데 가구당 평균 소득은 32%밖에 안 올라갔다. 대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안 줘서 그렇다. 소위 낙수 효과가 적어서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우리 사회 구조를 모르는 무식한 또는 악의적인 조작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무려 37%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통계 가구 조사를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 비슷하게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 조사 대상 가구 수를 이 통계청에서 이 지금 소위 가계소득 조사가 늘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몇천 가구로 선정해 놓고 매달 지난달에 돈 얼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누가 샘플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샘플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의 샘플하고 지금 옛날의 샘플은 옛날에 우리나라 가구 분포에 준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 전에 4인 가구 이상이 많다던가 그러니까 4인 가구가 몇 프로 이제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5인 가구 이상 3대가 모여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인 가구 이상은 6%도 안 돼요. 6%나. 네, 6%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인 가구니까 뭐 그 중에는 자식이 다둥이 셋인 셋이고 가족도 이러면 있으니까. 되죠. 그러니까 꼭 3대가 안 모여 살아도. 그다음에 이제 1인 거꾸로 1인 가구는 25% 정도 예, 되죠. 거기서 거의 30%까지 네네. 28%까지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샘플링을 다시 확대한 거예요. 이번에 지난해하고 네네. 올해 사이에. 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노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으니 노인이 샘플에 많이 들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 샘플 수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착시 효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통계가 더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 경제 소득의 상황, 예. 그 가구 분포에 더 정확하게 맞겠죠. 샘플링을 제대로 했다면. 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게 사실은 빈부격차를 조금 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갑자기 거예요. 늘어난 건 아니고 예. 그게 통계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네요. 예, 그동안은. 예.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그 황수연 전임 통계청장이 물러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또 통계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아마 가계 소득조사 관련돼서 또 멘트를 하시고 하셨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뭐 다른 옛날에 뭐 그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통계가 잘못 나오니까 대통령이 시에서 그런 빈부 통계 없어요. 아르헨티나는 빈부가 네. 절대 빈곤이 없어졌다. 그렇게 선언해 놓고 통계청이 더 이상 그걸 수집 못하게 했어요. 네. 없는 건 맞네요. 네. 오늘 누가 없어졌네요. 자꾸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럼 뭐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누구나 통계청장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 외환위기에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통계를 정확히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집하지 않아가지고 일시에 그렇게 바닥에 그러니까 나게. 한머니하고 그냥 머니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이 가면 바로 빠져나갈 돈 이런 거를 구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먼저 알고 니네 이러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면서 청와대가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밑에서 온 통계로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던 거네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가지고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90%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그 통계를 만든 사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의 최대 논란이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5시간만 일할 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뜩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월급쟁이를 전체를 봤더니 90%가 지난해보다 월급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90%가 긍정적이다 그런 거예요.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보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월급쟁이들은 이산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을 안 잡히는 아니,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90%라는 거가 최저임금이 90% 긍정적하게 있다는 것도 틀린 통계에다가 이거 없어도 우리나라 월급은 매년 올라갑니다. 그죠? 네. 네, 호봉 또 올려주고 올라가고, 기본급 올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기본적으로 해서 있고,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재봐도 9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그냥 90%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이는 통계를 아무거나 끄집어낸 거죠, 그죠? 네. 이분 그러면 뭐 그래서 네. 과연 이런 분이 통계청장을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통계청의 독립성 문제가 생기는 네. 전문성도 좀 의심스럽네요. 이 통계 데이터를 보는 관점 자체가. 뭐 그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임 실장님이 원하는 청와대가 원하는 통계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 한국의 통계는 국제적으로도 안 맺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IMF의 그때 통계 보니까 쭉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한국은 한국에서 공무원 숫자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IMF 그 통계 그거에도. 저는 요새 정부가 입만 열면 이제는 아예 포기한 것 같은데 2, 3일 지난주만 해도 생산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 줄고 있다. 그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인구가 뭐 해서 최진기도 그랬죠. 그 인터넷 보면 그 최진기인가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막 사실인 양 막 떠돌아서 젊은 애들은 다 이것인데 최저임금 가지고 그런다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인구 변화를 연령대별로 쭉 하면요.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15세부터 24세예요. 출산율 문제네요.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줄었고 뒤에 50대하고 60에서 64세 거기도 경제 인구죠. 네. 또는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대 이상은 많이 늘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5세에서 19세는 서양 기준으로 경제 인구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인구가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죠. 네. 그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아르바이트 하는 그 15세에서부터 19세 그때의 취업률은 7% 남짓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어든 거는 일자리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20대에서 24세도 그 군대 가고 뭐 그 대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워낙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요. 그때 취업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것보다 뒤에서 늘어난 인구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가 주는 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잖아요. 뒤에 죽을 일하는 거, 때까지. 네. 뒤에 일하는 거 65세 네. 이상을 빼고도 네. 그냥 15세에서 64세까지 재도 15세에서부터 24세까지 확 줄었는데 거기는 취업을 안 하는 나이니까 그 줄어든 건 아직 저기 일자리 시장에 노동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없고 않고 네. 뒤에 50대가 늘어난 거 60대가 늘어난 숫자 훨씬 더 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실질 노동에 참여한 인구는 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줄고 네. 있는 중이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19세에서 24세가 30대가 되고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20대 후반이 되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 이제 그 15세로 들어오는 나이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줄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진짜 생산 인구가 주는 거고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아니죠. 거. 네. 그런데 그때도 오랜 세월 기다려야 돼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확 느는데 네. 거기에 지금 33% 정도가 근로에 참여해요. 그렇죠. 다 일을 하시죠. 일을 저희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구가 다른 나라처럼 65세이면 다 뭐 여행 가고 은퇴하고 일을 안 하면 확 그 얘기가 줄겠죠.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그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그런 세월이 그 노동인구 감소에 의한 충격이 나타나려면 되게 오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그 경제 참여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데 급속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전업주부 이렇게 되면 우리에서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다 잠재 실업인 거죠. 그래서 그 인구가 경제에 지금 진입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그 이쪽에 주는 거에 비해서 그게 밸런스가 바뀌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쉽게 줄진 않을 거라는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변화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통계를 다 그렇게 재면 그런 것 같죠. 딱.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 15세 이상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17년 8월에는 32만 명이었는데 2만 명이 26년에 비해서 2016년에 비해서 32만 명이 늘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24만 명이 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18만 명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수가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나는 숫자가 줄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아직도 늘고 있는데 전에는 한 해저보다 32만 명이 취업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은 24만 명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15세 이상이라고 다 100% 취업하는 거 아니니까 네. 취업은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인데 그것도 정말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을 때 결론을 내려면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실제 그 안에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통계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해석 능력이 없는 분 같은 그 최진기 뭡니까?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강사님인가요? 그분이 떠든 거는 그거야말로 아주 요설인 거죠. 그러니까 장하성의 그 통계랑 똑같은 통계입니다. 이게 통계를 우리 사회 구조를 이해 못한 그런 거죠. 지나고 보면은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계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진위 개수 가지고 맞냐 틀리냐,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마 법인 세율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고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아마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숫자를 뭐 지금 우리 김영진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OECD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안 믿는다고 할 정도로 이제 뭐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숫자들이 자꾸 쌓여야 우리가 경제 현상을 보거나 정책을 내거나 이럴 때 중요한데, 이런 통계들이 국정 운영 방침에 따라 자꾸 해석이 바뀌고 숫자의 틀이 바뀌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뭐 통계 자체가 아마 문제는 아닐까요? 요즘은 다 OECD나 국제 네. 통계 기준들이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경제 인구도 15세부터 64세로 재는 이유가 다른 나라 다 은퇴 나이가 60세에서 65세고 그 다음에 15세부터 경제 참여를 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 구조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그거대로 했지만 해석을 할 때는 주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진위계수도 똑같은 겁니다. 진위계수를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재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만 재는 거냐, 개인의 노동소득만 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은 노동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소득이나 사업소득, 네. 투자소득도 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그것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 제가 오늘도 TV조선인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최저임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150만 원 이 정도 주는 게 무슨 충격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어떤 분인가요? 그걸 뭐 뻔뻔히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제가 위험한 게 뭐냐면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그 인건비가 다르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4대 보험 들어주고 그러면 그렇죠. 네. 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안 비용이 건데 굉장히 이미 많죠. 5% 이렇게 반을 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게 고소득자면 특히 더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의료보험이 아주 고소득자한테 주는 월급이면 최고 290만 원인가 뭐 270만 원이 상한선이거든요. 의료보험이. 네. 그러면 내 급여에서 290만 원인가 270만 원을 띄지만 사업주도 그만큼을 또 그렇죠. 추가 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대 연봉의 근로자를 하나 두면 사실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보다도 많은 4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추석 갈 때 웬만한 기업이면 빈손으로 못 보내잖아요. 네. 그죠? 뭐 네. 하나 들어주고 그런 것도 다 인건비거든요. 복리후생, 네, 상여 다나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단체 뭐 그죠, 옷도 의복비, 피복 뭐 이런 거. 피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뭐 이제 다그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 밥도 자기 돈 다 내고 먹는 사람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건비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급여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비용이 있냐 없냐. 그래서 진위계수는 우리가 시장에서 받는 소득이 얼마냐 그런 것도 특히 진보란 말이 있어요. 좌파들이 빈부격차 확대 얘기하면서 소득 격차가 커진다고 한 통계를 최근에 그 정확하게 다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급여들 그거를 다 합쳐서 보면 옛날보다 확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마저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리 뭐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삼성전자 같으면 프로핏 쉐어링이라서 이익 공유제도 하잖아요. 연말에 가서 다시 나눠주고 보너스도 주고
또 요새 자사주 줘가지고 뭐 스탁 옵션 주는 경우도 있고 하도 여러 형태로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내에 뭐 하다못해 그 아기들 어린 부모들 저기 엄마들 그 아기 기르는데 좋으라고 어린이집 네. 넣고 유아실도 있고 미국 같으면 뭐 학교 같은 데도 수유실도 가지고 아주 어린애 갓난애도 봐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고 보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소득을 정확히 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진익에서 같은 게 그런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정말 소득을 제대로 재 거냐 이런 게 되고요. 더 어려운 거는 이전 소득을 다 감안해서 세금 다 떼어내고 복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통 안 잡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의료보험비. 의료보험비는 저는 의료보험비를 의료보험으로 냈지만 사실은 제 의료를 위한 의료보험비가 아니라 제가 소득이 높다는 것 때문에 내는 사회부조. 사회 부조죠. 네. 부조. 복지를 위해서 네. 내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싸게 썼잖아요. 근데 그거가 누구한테 얼마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전 소득을 정확히 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뛰어가고 복지를 주는 것도 복지도 워낙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되게 조심해서 비교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예. 네, 다시 통계청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잘 잡히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의 문제가 더 해석이고 크다는 거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인과관계도 아닌 걸 갖다 말을 붙인다든지 또 아까 뭐 장하성 실장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노동소득 배분율을 대기업 것만 딱 띄어서 대기업만 딱 띄면 노동집약서에서 점점 자본집약으로 가고 글로벌하거나 하면 우리나라 급여 비중은 적지만 높아지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건데도 그러니까 이 기업만 다 가져가고 근로자들한테 우리한테 안 가는 게 준다. 없다. 이렇게 이제 할수 거꾸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가구 수가 늘어나서 가구당 평균 소득이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그걸 네. 가지고 돈을 조금 주니까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그 통계를 완전히 오용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정부가 지금 저 인구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 인구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기준의 경제 인구를 가지고 줄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줄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 막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수치는 맞아요. 맞는데 해석을 반대로 하는 거죠. 해석을 더 반대로. 웃긴 일이 하나 있었죠. GDP에 대기업이 가지는 비중이 너무 높다. 뭐 25%다 이런 거 하고 GDP하고 대기업이 가지는 총 매출하고 그걸 왜 비교하는지는 이해를 그렇지. 매출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자산 규모하고 비교하는 네. 자산은 쌓여 있는 거고 GDP는 그에 벌어들인 건데 기업이 성공하면 자산이 점점 커지니까 그게 커져야 맞는 건데 그게 커지는 게 경제력 집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통계를 정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다고 이 통계의 정치화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통계청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화하는데 뭐. 네. 그래서 교수님 이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이 통계의 정치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정권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고 국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아주 그저 짜증이 났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 부동산 문제를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집값 잡는 거냐? 사람들이 집을 안정적으로 많이 사게 해주는 거냐? 그러면서도 그러면 우려스러운 가계대출의 급박한 증가나 아니면 금리가 확 올라가면 가계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금융비용이 늘어날까? 뭐 이런 그러면 지금 그 수요 쪽은 그런데 공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전 정권이 돈을 풀어서 올렸다. 그러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어디다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가만히 금융지식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생각하면 금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올린다는 게 어느 시대 때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후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금통이라고 대통령도 손 못 대는 독립된 기구가
하는 산하에 금통위가 있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부동산 가격만 보고 금리를 아무 때나 확 올리고 그럼 왜 지금 부동산이 뛰는데 미국보다도 금리가 낮은데 왜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라고 하는 건 경제 전체를 놓고 보는 거지 부동산하고 연동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가 다 금리가 저금리로 가서 양적 완화해가지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갔는데 우리만 그러면 집값 잡기 위해서 5% 10% 해주면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금리로 대출 받아서 사업하니까 다 원가는 높아지고 거기다가 원래 금리를 높인다는 건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나라가 0%는 우리가 금리를 10% 주면 외국에서 한머니가 다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되려 늘어나요.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글로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 EU가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신경 쓰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렇게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돼. 논리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헛소리거든요. 그걸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나라의 국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권이 금리를 올리고 돈을 풀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부동산을 위해서 금리를 마음대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권 이게 뭐냐면 경제를 전부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죠? 네, 통계의 그리고 정치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네요 지금. 경제를 정치화하니까 그 논리를 만들려고 통계를 정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게 뭐 정권 유지 내지는 정권 보호를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학생도 안 할 얘기들을 국회에서 계속 떠들고 삿대질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고 이 소위 탈진실 시대 탈진실 시대 그 언론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이 한겨레 경향신문의 그 통계 이용치를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이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뭐 노동연구원 통계 이용이라고 연계해가지고 최저임금의 대부분이 뭐 저소득층의 주 수입원한테 갔다 뭐 이런 통계 보면 완전히 통계 조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그 이념을 뒷받침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 정치화 이 해법은 결국 경제를 정치화하려는 청와대나 이 정책 운영자들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교수님.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그 전문적 지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좀 들어야죠. 네. 자기들이 무식하면 그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겸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단이 자꾸 나는 거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